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트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기출문제는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1회 기출문제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효수에 관련된 질문을 준다던가 혹은 핵화학에 관련된 질문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문제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론형 문제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감내하라고 하기엔 좀 부담이죠. 그래서 제가 문제 편집 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해당되는 것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두고요. 뭐 기출문제 변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19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그림은 염산 시약병에 붙어있는 표지의 일부이다라고 주고 있고요. 원래는 시약병이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당장 우리가 볼 필요는 좀 없겠죠? 아래쪽에 봤더니 0.1몰 농도의 염산 500ml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염산 시약의 부피를 계산하려고 한다. 필요한 정보만을 표지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식을 쓰면서 바로 한 번에 답을 도출해 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시약병에 있는 정보들은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바로 함량이라고 하는 형태가 weight per weight, 즉 질량 백분율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질량 백분율을 가지고 우리는 몰농도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목적이 다음과 같이 0.1 몰농도 묽은 염산 500ml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던 거니까 우리는 몰농도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농도 환산에 대한 문제였어요. 농도 환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이어갔었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주어져 있는 함량을 가지고 써보자라고 하면 함량은 37.7%짜리인 바로 질량 백분율의 용액이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이 퍼센트 농도에다가 10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고 이 자체는 필요한 정보는 아닌 거죠. 여기다가 바로 밀도를 고분해 주자라고 얘기했었죠. 위에서 보니까 밀도는 약 1.190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1.19 정도까지만 쓸게요. 밀도를 고분해주고 마지막에는 누구로? 그러면 바로 해당되는 용질의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36.46으로 주어져 있죠. 네, 이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바로 몰농도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공식화 시켜드렸던 거니까 이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식을 써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A%를 몰농도로 바꿔주고 싶어라고 하면 그걸 바꿔줬을 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0배에다가 바로 퍼센트 농도에다가 밀도를 고분해주고 해당되는 용질, 우리가 사용한 용질의 몰 질량으로 나눠준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몰농도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아래쪽에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했던 거니까 답은 몇 번? 답은 그러면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계산으로 해보시게 되면 대략 이 농도값은 어느 정도 나오니 라고 하면 이 농도값은 약 12.3 몰농도의 숫자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고요. 목적은 0.1몰 농도의 500ml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 농도, 지난 농도에 우리가 바로 부피를 얼마만큼 취해주면 되겠냐 이걸 질문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 농도에다가 바로 취하고자 하는 부피를 X라고 한다면 이 부피만큼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내가 0.1몰 농도로 만들어서 넣어주게 된 500ml, 즉 0.5L짜리로의 바로 실제 들어가게 되는 용질의 몰수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X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밀리리터 단위로 그냥 계산해주게 되면 대략 3ml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답은 1번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 2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상태에 있는 어떤 원소 메탈의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배치다라고 주고 있고요. 메탈 양이온, 메탈, 그리고 메탈 스타,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겠죠. 그리고 음이온인 상태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중성의 메탈이 있으니까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그리고 2표비탈의 전자가 6개, 3s의 전자가 1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금속은 누구 얘기하겠니라고 하면 이 금속은 바로 소듐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위는 소듐 양이온과 소듐 스타라고 하는 것으로 들떠있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있던 전자가 들떠있는 걸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3s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4표 오비탈로 들떠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메탈의 음이온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봤다라고 하면 여기선 더는 우리가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문제 바로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바로 메탈보다 메탈 스타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맞겠니? 라고 하는 건데, 자, 비교를 해줄 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가 튀어져 있는 오비탈의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즉 결국은 최외곽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의 오비탈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크기를 봤을 때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는 걸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올려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금속은 우리가 중성 상태였으니까 3s 오비탈에 우리가 전자가 원자가 전자 들어있었고, 메탈 스타라고 했던 것은 4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던 거니까 그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실제로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n 값이 더 큰 4p 오비탈이 사이즈가 더 큰 거니까 우리가 보다 더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기업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고, 니은번서는 금속보다는 금속 스타 들뜬 상태에서의 1차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그 오비탈에, 즉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3s 오비탈하고 4p 오비탈은 어때요?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것은 4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전자 들어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걸 비교로 물어봤던 거였어요.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전자를 떼는데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결국 금속에서 떼는 게 들뜬 상태에서 떼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 라고 풀어주는 게 정석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게 싫다, 나는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단축시켜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간단하게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금속에서 금속 스타로 어쨌든 들뜨게 만든 거니까 이때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우리가 바로 완전히 날려보내는 데까지, 즉 양이온까지 만들어주는 데는 에너지가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에너지를 만약에 스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온 에너지라고 대시로 표시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속 중성 상태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양이온까지 만드는 데는 원래대로의 우리가 1차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디귿번서는 음이온 상태에서 중성으로, 그리고 중성에서 양이온 상태로 바꿔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냐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이 질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질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앞쪽에서는 음이온 상태에서 중성 상태로 만들 때라고 하는 건 원 의미대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중성 상태에서 음이온 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니? 라고 하면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전자친화도에 대한 의미를 실제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늘 당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음이온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중성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일종의 제 수업에서만 당부드리는 거죠. 이런 표현은 원래 없어요. 0차 이온 에너지로서 우리가 그 값을 크게 갖더라. 그럼 얼만큼 안정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상태로부터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이온 에너지를 비교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값은 적어도 분명히 그러면 중성 상태로부터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1차 이온 에너지랑 비교로 생각을 해본다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늘 예외 없이 떼면 뗄수록 어려워지는 거니까 다 1차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디귿번은 맞고 늘 적용되는 거지만, 전자친화도 값의 크기보다는 서로 다른 원자를 가지고 설령 비교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온 에너지가 전자친화도보다 늘 크다라고 했던 것, 기본적인 내용들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이번 문제도 간단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은 더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제공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는 3번으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주저원소 수소화물의 정상 끓는 점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상 끓는 점을 비교했다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없다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주요 원인이 잘못됐냐 잘됐냐 이걸 비교를 해보라고 주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게 되면 1번에서는 메테인과 SiH4라고 하는 규소 수소화물을 가지고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는 그 화학 결합에 대한 결합 에너지가 주 원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아예 말이 안 맞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결코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시는 게,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힘의 세기예요. 즉 물리적인 성질인 바로 인력의 차이가 발생을 할 때 우리는 끓는 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건 화학적인 결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리적인 힘에 해당되는 우리가 인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화학적인 결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결합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를 비교할 것 같으면 결합 에너지는 바로 탄소나 수 쪽이 더 크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했을 때 다음 같은 단일 결합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 결합 길이를 따져봤을 때는 교수와 결합된 쪽이 더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다 자체,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결합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단일 결합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화학적인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내용들은 아래 문제에서는 따로 내용들이 딱히 주어져 있는 건 없지만 바로 몰 질량을 가지고 따져주게 되는 분산력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력을 비교해 봤을 때 분산력이 누가 더 크더라. 분산력은 SiH4가 바로 누구보다도 메테인보다도 더 크더라.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했을 때 바로 분산력은 결국 전자수가 많은 걸 가지고 따져주는 거니까 그만큼 몰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높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에서 특이점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iH4하고 HCl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는 왜 HCl의 바로 끓는 점이 더 높을까? 라고 했을 때는 둘에 대한 몰 질량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어져 있는 중심 원자라고 있었던 바로 규소하고 염소 자체에서는 몰 질량 차이가 좀 나죠. 그런데 그게 수소가 4개 결합돼 있고 수 하나밖에 결합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는 어떤 게 유사한가라고 하면 바로 몰 질량은 유사한 거죠. 유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산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말 그대로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커서 쌍극자 모멘트가 더 커서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쌍극자 모멘트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끓는 점 높다라고 했던 것 다시 한번 확인. 3월전에 H2S하고 H2하고 서로 비교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바로 H2가 특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H2라고 했던 것, 즉 산소라든지 혹은 플로린, 질소와 같은 전김 송도가 큰 3대장과 결합되어 있는 수소와 그 주변에 플로린, 산소, 질소와 같은 전김 송도가 큰 원자가 있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게 정의였죠. 따라서 그 덕분에 우리가 강한 수소결합을 한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HF하고 그럼 H2하고 서로 비교는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H2가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의 분자당 가능한 수소결합의 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두 자리고 수소결합을 줄 수 있는 자리도 두 자리지만 HF는 수소결합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안 돼요. 줄 수 있는 자리는 세 자리나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는 건 상호간의 인력이잖아요.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의 수가 일종의 최소 공배수처럼 비교를 해보게 되면 N개당 가능한 수소결합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꽤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N개당 가능한 분자 N개당 가능한 수소결합의 수라고 하게 되면 결합수가 누가 더 큰 거니? 라고 했을 때 물분자 같은 경우는 2N개가 가능하겠지만 HF나 암모니아 같이 우리가 바로 NH3 같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들은 N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은 HF보다는 수소결합력 그 자체 하나의 수소결합의 힘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비교해주면 물분자보다는 HF가 좀 더 커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전체적인 분자 간 인력으로 비교할 수 있는 끓는 점으로 비교하자면 수소결합의 수가 더 많은 물분자가 더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수소결합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5번에서는 HCl과 HBr 가지고 비교했을 때 특히 주의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분산력을 늘 먼저 꼭 생각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극성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산력을 비교해줬을 때 몰질량이 더 큰 HBr이 더 우리가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치우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Br보다 HCl의 편극성이 작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답은 쉽게 1번이었었고요. 자, 요 내용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답이 되는 것보다는 답이 되지 않았던 나머지 선택지에서 중요 내용들이 좀 더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말만 좀 길죠?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을 해서 분자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예측을 했다.
각 분자식에 해당하는 루이스 구조와 기하학적 구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습니다. 단 공명 구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큰 루이스 구조를 표시하였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실제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는 의도의 질문은 아니에요. 늘 얘기 드리지만 분자구조 문제는 입체수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O2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우리가 산소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입체수를 판단해 줄 때 본딩 페어 수는 일단 양쪽에 전자 구름이 두 덩어리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남은 전자가 있겠니라고 하면 남은 전자가 없죠. 원자과 전자 탄소는 원래 4개짜리인데 전자를 결합해 2개씩 썼고 2번 갖다 쓴 거잖아요. 산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롬표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없잖아요. 2 플러스 제로가 되다 보니까 이건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산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양쪽에 전자구름이 2개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원자과 전자수는 원래 6개짜리인 산소죠. 그런데 양쪽의 전자를 우리가 2개씩 2번 갖다 썼다라고 했으니까 전자를 4개 쓴 거예요. 남은 전자 2개 남았겠죠. 남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롬페어가 하나가 있는 2 플러스 1이 대줌으로 구분형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HF4도 SF4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SF4는 주변에 4개의 플로린과 본딩 페어가 있겠고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6개짜리인 황은 결합의 전자 하나씩 4번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2개가 남았겠죠? 따라서 4 플러스 1이 돼주기 때문에 입체수가 5. 따라서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사면체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시소형이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겠고, 여기에 롬페어가 사실은 한 쌍이 빠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N토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N토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게 되면 양쪽으로 중심원자 질소를 두고 양쪽으로는 본딩 페어가 2덩어리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짜리인 질소였어요. 결합에다가 전자를 몇 개씩 갖다 쓴 거니라고 하면 한쪽은 질소로 3중 결합 갖다 쓰겠고요. 또한 산소로 우리가 전자를 2개씩 갖다 쓰겠고요. 2중 결합으로. 그리고 나면 남은 전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 플러스 제로가 돼서 직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입체수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보는 건 다음같이 루이스 구조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때 우리가 중심 원자가 이주기라고 한다면 옥텟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옥텟을 넘어갔던 전자의 결합들만 우리가 빼가지고 전기음속 높은 쪽에다 넘겨주면서 형신화까지 같이 따져보게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실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보다는 분자 구조 한두 개들을 주고, 뭐 보통은 이제 분자식 한 2개 정도 주고 그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다양하게 질문 줄 때는 그런 방식으로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입체수만 판단해주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저 5번까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PCl5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짜리인데 주변에 CL이 5개가 와 있으니까 5개의 본딩 페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 좀 전에 5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자를 단위 결합 하나씩 5번 갖다 쓴 거예요. 남은 전자가 없겠죠. 따라서 5 플러스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 구조는 삼각 쌍뿔형. 따라서 답은 몇 번?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쉽죠? 자, 분자구조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2분 이내, 거의 1분 이내의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번의 문제는 답은 3번이었고요. 우리는 5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은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금의 밀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첫 줄만 읽어가지고 바로 이 문제가 어떤 범위 혹은 어떤 내용을 묻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바로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들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실험 결과로 보여줬던 금 조각의 질량이 21.2530g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15.0ml 눈금까지 물을 채운 눈금 실린더에 금 조각을 넣은 후에 읽은 수면의 눈금은 16.1ml. 이거 뭐지? 아, 그렇구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질량도 부피도 측정을 했구나. 차이값이 될 거니까 일단 우린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아, 그 부피는 16.1 빼기 우리가 15.0에 해당되는, 따라서 우리가 바로 1.1ml에 해당되는 부피만큼을 차지하고 있구나. 밀도를 그러면 제시해 주려고 한다면 21.2530g을 우리 얼마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계산했던 바로 1.1ml로 나눠줘서 밀도를 계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얘기할 텐데, 문제는 아래쪽에 그럼 이런 계산을 진짜 하라는 얘기인가 싶은 거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출제자 의도는 바로 유효 숫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정도를 제시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는 소수점 자리가 높은 쪽에 맞춰준다라고 하는 건데 둘 다 첫 번째 자리까지 있었으니까 더하기 빼기는 잘 맞춰진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셈 같은 경우는 전체 자리 개수가 작은 수 쪽에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자리수, 그 다음 첫 번째로 오는 모호한 자리 숫자까지를 우리가 바로 유숫자의 자리 개수로 따져보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과학적인 표기법으로 썼을 때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첫 번째 1의 자리 다음에 소수점 찍고 그 다음 자릿수까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곱으로써 10의 지수 형태로 보통 쓰잖아요. 이런 형태들을 보통 띄죠. 찍고 그 다음 소수점 자리 몇 번째까지 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요수에 맞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뒤에 과학적 표기법으로 이렇게 지수 형태로 써요. 그러면 막상은 정확도가 더 높은 더 확실한 숫자들까지 따져준다는 건 유숫자의 전체 자리 개수가 작은 쪽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로 더 내려가다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지만 불확실한 게 더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자리 개수가 작은 쪽에 맞춰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우는 몇 자리에 맞춰지겠니라고 하면 두 자리에 맞춰진 걸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한 가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단위를 보시게 되면 그램/퍼 밀리리터로 줬는데 실제 질문은 그램/퍼 세제곱센티미터로 준 거잖아요.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다음같이 고체상인 금 혹은 액체상인 같은 경우들은 보통 그램/퍼 세제곱센티미터로 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밀도 단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이런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고 넘어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두 산소 원자의 2p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산소 분자의 분자 오비탈 6가지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점과 바로 흰색 점으로 찍어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읽을게요. 까만 콩과 흰 콩은 산소 원자 핵을 나타낸다 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가나다라 바까지 있어요. 와, 되게 많죠. 근데 당연히 6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니 라고 하면 2p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했던 거니까 2p 오비탈은 서로 방향이 다른 세 가지, 즉 2px가 있고 2py가 있고 2pz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두 원자가 온 거니까 그러면 분자 오비탈이다라고 했던 것은 뭐가 되겠어요? 분자 오비탈은 그 개수가 바로 합으로 얘기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원자 오비탈의 합으로서 얘기해주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3개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토탈은 6개가 생겨나야 되는 게 맞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가나다라 마바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건데 특이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바로 산소 원자 핵 사이예요. 핵 사이가 수직으로 가다마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요 가다마에서는 이 가운데가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라바에서는 그 사이가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사이가 우리가 비어있게 되는 것은 어떤 걸 뜻하겠니라고 하면 분자를 만들게 되면서 분자 오비탈이 구성됐을 때 두 핵 사이의 전자가 발견이 되지 않는 바로 마디면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의 그림을 준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왼쪽에 가다마는 반결합성 오비탈, 오른쪽에 나라바는 결합성 오비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때요? 마디면의 수가 단지 핵 사이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원자를 관통하게 되는 마디수가 각각 하나씩이 더 있는 마디수가 토탈 3개가 되는 가장 마디수가 많은 분자 오비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시그마 2p 스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그의 상대적으로 나에서는 핵 사이 마디가 없는 거니까 얘는 결합성 시그마 2p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에서는 그러면 그 두 핵 사이에 말을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잘 보여지게 되겠죠. 바로 두 핵을 서로 같이 공유해서 지나가게 되는 바로 하나의 또 마디면이 있는 바로 파이피 스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같이 좀 더 정리를 써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아래 선택지랑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이제 이 분자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앞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라고 했던 분자 오비탈은 어때요? 두 핵 사이에 바로 반갑성 오비탈을 나타내주는 마디면이 있었던 거니까 시그마 2p 스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럼 나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결합성 오비탈인 시그마 2p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하고 우리가 많은 방만 서로 다른 거죠.
바로 파이피 스타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라고 봐도 방향만 서로 다른 거죠. 바로 우리가 파이피를 보여주고 있었다. 산소 분자에 대한 걸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던 거니까 이 내용들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풀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화 부호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화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비탈에서 나타내 주게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파동함수에 해당되는 전화 부호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상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위상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위상 부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때문에 그렇더라? 왜냐하면 오비탈은 우리가 궤도함수는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서는 가는 결합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합형을 고쳐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3번에서는 나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반대죠.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것은 두 핵 사이에 우리가 그대로 평행하게 부딪히게 되는 가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4번에서는 다보다 바의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했어요. 다는 반결합성 오비탈이고요. 바는 결합성 오비탈이었어요.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따져주게 된다면 결합성 오비탈과 반결합성 오비탈, 다는 반결합이었고 바는 결합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다 우리가 바로 다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우리가 반결합성 오비탈일수록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진다라고 했던 것들. 따라서 보다 바의 에너지가 낮다. 예, 그러니까 4번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서는 바닥 상태에서 마에는 전자 2개 배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함정이더라고요, 보통. 왜냐면 마라고 했었던 건 반값성 오비탈은 맞죠. 그런데 방향이 서로 다른 2개 오비탈에 각각 전자 하나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피 스타가 우리가 방향이 서로 다른 게 2개가 있는 건데 에너지는 동일한 우리가 바로 흔히 축제되어 있는 이 2개의 반값성 오비탈에 각각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어서 우리 홀전자 수가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준 거니까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었고요. 사실 이 6번 문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에너지 준위를 따로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 분자 오비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 도표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지 문제를 실제로는 풀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분자 오비탈 관련된 문제 6번의 문제는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CH3-2S 황의 주변에 메태기가 2개가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BCl3가 반응을 해서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생성한다라고 줬어요. 자, 표는 이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봤더니 반응에 관련된 양적 관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건 모질량과 정상 녹는 점, 정상 끓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쯤 되면 문제의 방향성은 분자간 인력을 비교하는 쪽이 되겠지 다른 형태들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짐작이 좀 되고요. 아래쪽에 선택지 좀 가서 봐야지 확인이 가능해지겠죠. 자, 문제 바로 선택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선택지에서는 CH3-2 황에 대한 루이스 산으로 작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데 구조적인 측면을 같이 좀 고려해 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조에서는 바로 메택이 2개가 붙어 있으니까 황에 그럼 우리는 롬페어가 두 쌍이 있겠죠. 그 두 쌍이 있는데 두 쌍 중에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된 거니? 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 단지 보론과 우리가 그대로 결합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한 쌍에 우리가 롬페어를 주면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쌍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전자쌍을 주는 것을 우리는 루이스 염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자쌍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루이스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1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루이스 산이냐 루이스 염기냐라고 질문 준 거니까 1번은 틀렸어 라고 해줘야 되겠죠. 2번에서는 반응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니 사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왜 위에다가 정상 녹는 점과 정상 끓는 점을 준 거냐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매칭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3번 선택지에서 또 보게 되면 25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문제에서 좀 주고자 하는 문제 조건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주어져 있었던 CH3-2 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상 끓는 점이 37도씨니까 우리가 상온이다라고 할 수 있는 25도씨 기준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25도씨보다는 분명히 끓는 점이 더 높고 어은 점은 즉 녹는 점은 그보다는 더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물질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BCL3 같은 경우는 정상 끓는 점이 13도씨예요. 13도씨는 25도씨보다도 더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상온이 대주는 25도씨가 되면 이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정상 농점 자체가 89도씨가 돼주는 생성물은 훨씬 더 온도가 높은 농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즉 다음과 같은 녹는 점과 끓는 점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그 물질의 상태들을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응을 할 때 우리가 그 물질의 상태들이 반응물인 CH3,2S는 그러면 그 물질 상태가 어떤 상태로서 바로 액체 상태로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BCl3는 기체 상태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결과물은 고체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반응에 해당되는 입자수 변화, 개수 변화를 보게 되면 기체상의 입자수가 하나씩 감소가 되는 반응인 거죠. 그 말은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한테는 바로 정반의 결과로 엔트로피가 감소가 되는 반응인 거죠. 따라서 이반수처럼 반응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냐? 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따라서 물질에 대한 상태를 같이 살펴볼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정보들을 아래쪽에 자료 해석형으로 주어졌던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이 그래서 힌트였다라고 한 거예요. 3번에서 바로 25도씨 1기압에서 BCl3는 기체 상태가 아니었던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같이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했는데 BCl3하고 우리가 반응물에 있었던 CH3,2S하고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1대1의 질량비로 반응하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질량비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니? 라고 하는 게 개수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개수비가 1대1인 건 맞죠. 하지만 그 개수비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게 되는 우리 어떤 것을 뜻하더라? 그렇죠. 몰수비를 뜻하는 거지 질량비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4번도 틀렸다. 5번에서는 그러면 옥텟 규칙을 따르는 거니? 라고 했는데 보로는 옥텟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죠. 왜냐면 BCl3라고 했을 때는 옥텟 부족이었어요. 왜냐면 주변이 우리가 바로 껍질 위에서 8전자를 이루고 있지 못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론표를 하나 받게 되면서 보로는 이제는 우리가 바로 8전자를 모두 다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7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듯 싶지만 대략 각각의 선택지들이 하나의 챕터 안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치 화학 전반에 거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좀 까다로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 스타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은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느 하나의 단원에서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정상 끓는 점, 정상 녹는 점 가지고 물질의 상태 파악, 그리고 반응식을 통해서는 항상 입자수 변화를 가지고 엔트로피 변화 판단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좀 당부를 드립니다. 7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는 8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25도씨에서 공기가 주입된 풍선을 마이너스 190도씨로 유지되는 냉각장치에 넣어서 부피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두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조건이 반드시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0도씨로 유지가 되는 냉각장치에 넣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25도씨 처음에 풍선은 우리가 분명히 대기압 상태에서 불었겠죠? 그 내용들이 아래쪽에 단 전체 과정에서 풍선의 내부 압력은 1기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체하고 고체에 대한 부피는 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풍선은 그러면 부피가 얼만큼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의 상태를 좀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풍선에 대한 걸 초기 상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그 상태는 우리가 25도씨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피는 V인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풍선의 압력은 1기압으로 주어져 있었을 테고요. 그 안에 기체들의 종류라고 한다면 우리가 N2 기체도 들어있겠고 O2 기체도 들어있겠고 뭐 아니면 지금 여기에 제시로 주고 있었던 이산화탄소, 알곤, 수증기 등등이 같이 들어있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 부피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우리가 기체상의 몰수가 존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O2도 있었고 그리고 순서대로 위아래를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CO2도 있었고 알곤도 있었고 우리가 수증기도 있었겠지라고 하는 거죠. 수증기라고 했던 거니까 말 그대로 기체상의 몰수로서는 우리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있었겠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그 온도를 마이너스 190도씨까지 줄여줬다라고 한 거예요. 마이너스 190도씨가 돼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은
나머지 물질의 상태들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7번 문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주어져 있는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정상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예요. 마이너스 196도씨까지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내려가 줘야지 우리가 액체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어때요? 마이너스 190도씨까지는 우리는 아직은 질소기체 같은 경우는 그냥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제 기체 상태로 그대로 존재를 할 거고요. 하지만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 183도씨예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액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더는 이제 기체 상태는 아니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산소는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도씨에서 우리가 승화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승화되는 거니까 얘는 아예 우리가 고체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되겠네요. 드라이아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6도씨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정상 녹는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9도씨예요. 온도 조금만 더 낮춰지게 되면 바로 고체상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곤 같은 경우도 고체상으로 더는 기체 상태로는 존재를 못하게 되겠네요. 뭐 숨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어느 점이 당연히 0도씨가 되는 거니까 정상 어느 점으로부터 보더라도 우리는 마이너스 190도씨가 돼주게 되면 얘는 고체 상태로 우리가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게 되는 것은 사실은 기체 상태밖에 남는 게 없게 되겠구나가 이 문제 자료 해석으로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위에다가 성분비라고 하는 것으로 압력 퍼센트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문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래 선택지 보면서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기업번에서는 질소의 부분 압력은 0.78기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78기압이 될까 싶은데 0.78기압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남아있는 게 질소기체라서 78%의 압력 퍼센트가 남아있으니까 0.78기압이 된다? 그렇진 못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첫 줄에 밑줄을 그어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풍선이란 말이에요. 풍선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찌그러지더라도 어쨌든 그 풍선에 대해서는 바로 바깥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압력과 안쪽에서 기체가 밀고 있는 압력은 같은 압력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압이 우리한테는 1기압으로 그대로 밀어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던 거니까 그 말로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어쨌든 질소 기체만 남더라도 부피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압력이 0.78기압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번은 틀렸고요. 니네 봐서는 풍선의 부피는 그러면 처음보다는 78%로 줄었니? 라고 하는 건데요. 78%로 볼 수가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줬던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원래 문제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당부드린 거지만 문제 약간의 제가 각색 수정을 좀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분비로서 압력비라고 주지 않았었고요. 여기다가 부피비라고 처음에는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선 전체 부피 공간에 대해서 기체들은 각자마다 이 전체 부피 공간을 다 움직이는 거지 일부의 공간만 차지한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출제자 의도는 이런 거예요. 정상 끓는 점, 정상 녹는 점처럼 1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의 부피로 있을 거야.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풍선 안에 성분비로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쓰기에는 말의 표현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력비, 분압비로서 표현을 좀 바꿔서 표현을 했던 것 뿐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처음 부피에 그러면 78%로 봐도 되겠니? 왜? 왜냐라고 했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소만 우리가 기체 상태로 남게 되는 거니까 마치 78%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물질 상태가 기체 상태로 남는 것,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다음같이 처음에 있었던 부피에다가 그러면 0.78배라고 쓰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바로 온도예요. 온도를 그럼 마이너스 190도씨까지 줄여준 게 있었으니까 그럼 온도가 줄어든 비율도 반드시 같이 고려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려가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계산을 묻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계산을 묻고 있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우리가 온도는 늘 절대 온도로 판단해줘야 되겠고 25도씨라고 했다면 298켈빈 그리고 마이너스 190도씨라고 했다면 273을 더해줘서 우리는 83켈빈으로 온도가 줄어들게 된 비율도 같이 고려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8%보다는 작다 정도를 얘기해 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디귿번이 되겠죠. 고체도 존재하고 액체도 존재하고 기체도 존재하더라.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었겠죠. 문제의 개념이 약간은 오개념스러운 표현이 같이 들어있었던 것도 문제겠지만 니은번 같은 경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이 기체 우리가 상태론적인 문제는 우리가 상태 변화, 상전이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8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이어서 9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부피가 1리터인 용기 A와 부피가 2리터인 용기 B는 질소만 통과할 수 있는 여과 장치와 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가에는 용기 A에는 메테인과 질소의 부분 압력이 각각 0.3기압과 0.9기압인 상태이고 용기 B는 진공 상태이다. 그림 나는 콕을 열어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이다. 화학에서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개념상 혹은 하나의 단어상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기체 상태론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메테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질소가 같이 혼합기체로 들어있었는데 그걸 열어주게 되면 우리는 질소기체만 통과하는 거니까 질소기체만 B라고 하는 용기 쪽으로 진공 상태로 우리가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변화만 생기는 거지 메테인에 대한 변화는 전혀 생길 게 없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메테인은 처음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가 전혀 없게 되겠고 다만 질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처음엔 1리터에 바로 1리터에 0.9기압으로 있었지만 전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3리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피가 3배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질소 기체에 대해서는 0.9기압에서 부피가 늘어난 비율만큼 압력이 감소가 되겠구나. 양쪽 용기 모두 다 해서 질소 기체는 바로 0.3기압으로 존재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묻는지는 나머지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항상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화학에서 대부분의 기체 문제들은 온도를 잘 안 바꿔주죠. 그래서 온도가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도 같이 제시해주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항상 이렇게 기체가 이상기체로 행동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실제 기체라고 한다면 문제를 사실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조건은 늘상 같이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택지 하나씩 보면서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선을 가해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라고 줬는데 기업번호 읽자마자 맞다라고 해두시면 되겠죠. 어떤 것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도가 일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같이 늘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내부 에너지의 변수 관계를 늘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바로 온도에도 비례가 되겠지만 바로 개의 입자수에도 비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수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온도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맞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니은번선은 나에서 용기 A에 있는 메테인의 몰 분율은 0.5이다 라고 줬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압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어차피 몰 분율이라고 하는 섞여 있는 것에 대한 몰수 비율은 우리가 동일한 온도 조건이고 그리고 동일한 부피 조건에서 우리가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몰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압력에 비례가 되는 것이므로 압력만 따져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메테인에 해당되는 압력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하면 얘는 바뀌는 게 없었죠. 0.3기압이었었고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질소기체 같은 경우는 얼마로 바뀌었어요? 0.3기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둘의 압력이 서로 같은 거니까 어때요? 전체 0.6 중에서 0.3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몰 분율은 0.5는 맞다. 반반씩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게 되겠죠. 디귿번도 이미 같이 풀어준 거죠. 0.4기압이 아니라 0.3기압이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맞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상태로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흔히 분자부터 문제를 푸는 것 못지않게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당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자꾸 몰수로 바꾸려고 하면 더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9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린 10번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옥산산 칼슘은 신장에 생기는 결석 성분 중 하나이다. 이건 필요 없죠. 옥산산 칼슘의 용해와 관련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이건 좀 필요하겠고요. 자, 과량의 고체 옥산산 칼슘으로 포화된 수액에서 옥산산 칼슘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줬는데 이 출제자는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이 세 가지 등장을 하게 돼요. 세 가지 모두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개념 이해가 되겠죠. 바로 과량의 고체를 녹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포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용해도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수한 물에다가 옥사산 칼슘만 넣어가지고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용어들이 다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은 바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옥사산 같은 경우는 옥사산 이온으로 해리가 돼서 나오는데 둘은 1대1로 이온화가 돼서 나오겠고 위에 주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막상 계산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뭔가 루트 씌웠을 때 계산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래쪽에 봐도 계산 숫자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평형 이동에 대한 이해만 해주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1번에서는 물에 첨가하게 되면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니?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에 첨가하면 이라고 했었던 조건의 변화를 먼저 고려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용해도가 증가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다시 평형 이동에 따른 결과물을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건데, 물을 첨가해 주게 되면 어때요? 그 덕분에 말 그대로 우리는 희석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정반응 우세가 되겠죠. 왜냐면 순간적으로는 농도가 줄기 때문에 평형 상태의 농도가 주는 거니까 정반응이 더 진행돼서 그만큼 반응물이 더 많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줘서 달라지게 될 거니 용해도가 라고 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라진 용해도를 우리가 S'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둘은 1대1로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에 대한 곱은 결국은 즉 제곱으로서 그 값은 평형상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결국 달라진 용해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값이 바로 평형상수의 루트를 씌워준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값은 애초에 우리가 용해도를 S라고 한다면 그 평형상태의 바로 용해도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석을 통해서는 용해도는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용해된 몰수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형 상태 농도를 뜻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각인을 좀 시켜두도록 하시고요. 2번 선택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묽은 염산을 첨가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묽은 염산을 첨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반응물에서부터 생성물로 바뀌어지게 된 것 중에서 누가 옥사산 이온이 있었던 건데 C2O4 되겠죠. 이 C2O4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감소가 되죠. 왜냐면 산을 첨가해주게 되면 위에 이 두 번째 반응식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산과 반응해서 우리가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아이고 죄송해요. 그 밑에는 세 번째 반응식이었죠. 세 번째 반응식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옆반응이 아주 우세하게 차이정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옆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대단히 평형상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옥사산 이온의 농도가 줄고요.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시 얘기해서 그 덕분에 우리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유도가 되겠고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유도가 된 덕분에 즉 내가 바꿔준 거는 음이온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줄여준 거잖아요. 덕분에 용해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농도로부터 용해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하면 그만큼 해리가 돼서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칼슘ion의 농도가 더 증가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해도가 증가되는 거야. 즉 달라진 용해도는 증가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서는 질산 소듐을 첨가하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할 거니 라고 하는 건데 이 조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질산 소듐을 통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소듐 양이온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없죠. 마찬가지로 100% 해리가 돼주는 질산 이온 같은 경우도 반응성이 없는 이 두 모두가 바로 구경꾼 이온이잖아요. 침전이 됐든 산염기 반응이 됐든 이 모두가 다 구경꾼 이온이에요. 반선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첨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는 평형 이동이 일어나겠니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평형 이동 자체가 일어나는 일이 없죠. 앞에서처럼 정반응이 일단은 일어날 거냐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4번에서는 그러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따졌을 때는 몰농도를 합한 것과 같을 거냐? 이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예 틀린 말이죠. 각각의 용해도는 바로 우리가 각각의 몰농도와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4번은 개념 자체를 그냥 물어본 거고요. 5번에서는 옥사산 소듐을 첨가해주게 되면 결국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듐 양이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경꾼 이온인 거니까. 이거는 의미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유의미해지는 것은 바로 그 첨가가, 즉 조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성물이 돼주는 우리가 바로 C2+2-를 첨가해줬다는 얘기예요. 첨가해주게 되면 어때요? 생성물 첨가를 해준 거니까 당연히 평형 이동은 우리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역반응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 덕분에 우리가 누구의 농도가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 덕분에 바로 우리가 칼슘 이온의 농도가 감소가 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용해도가 감소가 된다라고 읽어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답은 5번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평형 이동에 대한 이해를 묻고자 했던 내용이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용해도 평형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시켜준 내용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좀 당부드립니다. 10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는 11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1몰의 액체 산화탄소가 정상 끓는 점에서 완전히 기화가 되는 게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상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온도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전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기체는 이상기체 법칙을 당연히 따르고요. 그리고 기화율이 29.8kJ라고 주어져 있었고 기화 과정에서 개가 주의한 일은 2.9kJ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몰의 산화탄소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아래에 주어져 있는 선택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묻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산화탄소라고 했었던 우리가 물질이 있었어요. 얘가 액체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이 물질 1몰이 우리가 전부 다 기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이 해당되는 걸 그림으로 말로 설명을 쭉 써준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니? 라고 한 건데 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압력은 1기압으로 우리가 표준 조건을 가지고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온도는 76.8도씨를 가지고 상전이 온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1몰이 바뀌게 될 때 그러면 에너지 변화가 돼주는 반응 엔탈피는 기화열이었었고 그 값은 79.8kJ이었었고 이때 우리는 바로 입자수가 하나가 증가가 돼주는 거죠. 1몰의 기체상의 입자수가 증가가 되면서 걔는 주위로 팽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팽창의 일로서 준 1의 값의 크기 얼마였니라고 하면 바로 2.9kJ만큼의 일로서 주게 된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도 판단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델타 H라고 했던 값은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1의 관계로서 묶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가 1의 관계를 우리가 연력학 제법칙에서부터 1을 반대쪽 이항시켜서 플러스 P 델타 V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도 판단할 수 있었던 거니? 라고 하면 그게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델타인지 RT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입자수 증가만큼 개가 주위로 1을 준 것만큼 바로 우리는 1을 줬다, 1를 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1을 이항시켜서 더해주게 된 거니까 2.9kJ를 말 그대로 위에 주어져 있었던 79.8이 아니라 29.8이요. 좀 잘못 적어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주어져 있었던 29.8에서 그대로 2.9kJ를 빼주게 되는, 즉 위아래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 변화도 읽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가서 나머지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니? 라고 했던 건 입자수가 증가한 거니까요. 입자수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기업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고 기화된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보자마자 틀렸어 라고 해주면 되겠죠. 22.4리터가 맞기 위한 조합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일단 영도씨가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1기압이고요. 그리고 1몰에 해당되는 부피가 22.4리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미 온도가 몇 도였어요?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던 것처럼 온도가 76.8도씨였거든요. 온도가 그만큼 높은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피는 맞지 않겠지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계산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뒤에 번에서는 걔는 주위로부터 32.7kJ의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상전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토탈 흡수했던 것은 얼마였어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델타 H만큼 흡수를 한 거지 그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32.7은 말이 안 맞겠죠. 기화율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므로 뒤에 번 틀렸고요.
릴번에서의 내버너지라고 했던 것은 앞서 있던 거지만 기화를 됐던 29.8kJ에서 1로 준 것만큼 팽창 1로 준 것만큼을 빼줘야지 우리가 내버너지 변화가 돼주겠죠. 따라서 릴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막상 산수 계산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봐도 금방 확인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답은 기업과 릴만 맞게 되는 거니까요. 아래 선택지 가운데서는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막상 처음 거의 계산에 등장하다시피 한 건데 계산하기보다는 거의 산수에 가깝죠. 따라서 우리가 11번의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12번으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AX가 BY로 바뀌는 반응에서 X하고 Y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고 있고요. 25도씨에서 X만 있는 상태로부터 반응이 진행하여 평형에 도달한 후에 T1에서 온도를 55도씨로 증가시켰더니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대요. 농도를 나타내 준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수액상으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25도씨에서 다음과 같이 3몰 농도로 있었던 초기 상태로부터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X는 3몰 농도가 됐고요. 그 Y는 0에서부터 2몰 농도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요. Y가 2몰 농도로 증가하는 동안에 X는 1몰 농도가 감소를 했죠. 즉 변화량에 대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변화량에 대한 비율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농도로 주어져 있었던 변화량에 대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농도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하는 바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수액상으로 봐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온도가 동일한 조건에 부피가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이니 그 덕분에 우리는 몰수는 곧 바로 농도의 비례가 되겠고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가 몰농도 비가 곧 몰수비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몰농도의 변화 비율이 우리가 비율상 보게 되면 1대 2만큼으로 비율상 바뀌게 되는 거니까 개수는 우리가 바로 A는 1이 돼주겠고 바로 B는 2가 돼주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짐작컨대 찾아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25도씨에서의 평형상수를 먼저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도로서 구해지게 되는 평형상수식을 먼저 작성해보면 반응을 했던 X는 개수가 1이었었고 생성물인 Y는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제곱으로 따라서 우리는 25도씨에서의 평형상수는 3분의 2의 제곱인 3분의 4라고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그러면 55도씨로 증가를 시켜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라고 하는 거죠. 다음같이 온도 증가에 따라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반응물인 X는 증가를 했어요. 그 말은 다시 해서 바로 옆반이 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옆반이 됐다. 즉 온도를 증가시켜 주니까 옆반응은 역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흡열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옆반응이 우리가 바로 흡열반응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반응에 해당되는 반응 엔탈피는 뭐가 돼요?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덕분에 평형상수가 작아졌겠지라고 하는 것도 짐작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5도씨에서의 평형상수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0.5몰 농도가 우리가 증가했을 거예요. X는. 왜냐면 Y가 1몰 농도까지 줄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1몰 농도의 제곱이 돼주겠고 반응물이었던 X는 그의 절반만큼만 늘어났을 테니까 3.5몰 농도가 돼줘서 3.5분의 1이 돼주겠죠. 위아래다가 두 배를 해주게 되면 분수를 써주게 된다면 2분의 7 정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7분의 2 정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긴 하겠죠. 이 정도까지는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상 계산은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래 선택지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업번은 정반응이 발열반인 거냐라고 했던 부분은 앞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확인했던 내용이었지만 기업번처럼 자료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정반응이 우리가 바로 발열반응이고 역반응 흡열반응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기업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 니은번에서 25도씨에서의 평형상수는 아까 3분의 2의 제곱이었죠. 따라서 3분의 2는 틀린 말이 돼주겠고 55도씨에서 평형상수는 25도씨에서 보다도 크다? 이 말은 아예 안 맞겠죠. 정반응이 발열반응인데 이런 말은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기업번 1번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미트 문제는 사실 계산이 복잡한 것도 없지만 자료 해석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13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0.01몰 농도의 아세트산 수액의 pH는 3.4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 10ml를 아래쪽에 각각 취해준 것과 혼합을 해서 만들었고 이때 바로 아세트산 이온의 평형 농도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아래쪽에 박스 밑에 질문을 주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세트산을 우리는 HA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약산 보통 제가 HA로 많이 쓰죠. 그 질문은 그때 평형 상태에서의 바로 A-의 농도를 질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평형 상태로부터 혼합을 하게 되면 이 농도값이 바뀌겠니? 라고 질문 주고 있는 셈이 돼주겠고요. 처음에 평형 상태에서의 산의 농도는 3.4라고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아래와 같이 기업번을 살펴보게 되면 pH가 3.4짜리인 시트르산 완충액과 혼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덕분에 A마스의 농도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잘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아세트산의 평형 상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몰농도예요. 이 값이 있겠고요. 이 용액 10ml를 취해가지고 같이 혼합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혼합을 해주던 뭐가 됐던 어쨌든 평형상수식은 무조건 만족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평형상태에 도달한 걸 가지고 늘 우린 따져주는 거니까. 그러면 초기 농도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기업번선 어땠니? 혹은 니은번, 디귿번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부피가 다 2배로 늘도록 줬어요. 토탈 부피가 우리가 2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각각의 초기 농도들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농도가 일단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업번서와 같이 우리가 그러면 산의 농도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A-의 농도는 얼마가 됐을까?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도 이 A-의 농도 얼마인지는 알아요. 왜냐면 pH가 3.4라고 주어져 있는 아세트산 용액이었기 때문에 A-의 농도를 적어보자라고 한다면 그 A-의 농도라고 했던 것은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3.4 제곱 몰농도 pH 썼던 바로 마이너스 로그 스케일로부터 거꾸로 바꿔준 거죠. 그 농도로부터 기업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산의 농도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왜? 완충 용액이었으니까 산의 농도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산의 농도가 있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초기 농도 절반 준 것처럼 얘도 절반 줄어든 것으로 있어주면 그만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니은번, 디귿번 좀 다른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니은번 같은 경우는 0.01 몰농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포름산이라고 했었던 더 바로 센 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형상수가 더 큰 거죠. 평형상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평형상태를 결정 짓게 되겠죠. 그 말은 적어도 산의 농도가 더 증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산의 농도를 다시 한번 비교로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산의 농도를 비교로 생각해 줬을 때 산의 농도가 기업번서는 10에서 3.4 제곱 몰농도짜리인 용액인데 그보다는 니은번은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은번서 그럼 더 증가를 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됐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A-는 어떤 값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쉽죠? 산의 농도가 더 증가됐는데 평형상수를 그대로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절반으로 줄어든 기업번과 같은 값으로 있을까? 그건 안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농도 자체는 부피가 증가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절반으로는 줄어들어 있지만 산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니까 그 곱은 결국 평형상수를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은 해당되는 그 농도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곱이 우리가 평형상수를 만족할 테니까가 돼주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선 어때요? 디귿번선은 아예 염산이라고 하는 더 강한 것도 있겠지만 염산, 더 강한 녀석이 아예 산의 농도를 결정 지어줬어요. 얼마라고 하는 것으로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농도로 아예 결론 지어준 거잖아요. 결론 지어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A-의 농도는 우리가 바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보다는 즉 애초에 있었던 농도보다는 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요 농도값은 처음보다는 우리가 바로 줄어들게 된 산의 농도로 준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가장 농도가 A면서 높겠고 니은번이 가장 작겠죠. 중간에 끼는 게 기억번.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계산으로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계산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3번 문제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14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붕산과 붕산 이수소 소듐. 뭔가 확실히 좀 복잡해 보여요. 왜냐면 붕산이라고 하는 게 H3, BO3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둘에 대한 서로 짝관계에 해당되는 분류를 pH 사이 관계로 나타내 줬다라고 주고 있고요. 농도에 대한 합은 0.1 몰농도, 전체 농도는 0.1 몰농도인데 다음과 같은 pKa1이 9.2라고 주고 있고 A점, B점, C점에 해당되는 것을 분율로서 비교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은 우리한테 꽤 간단해지는 내용이 돼주겠죠. 자료 해석이 될 건데 A 같은 경우는 분율이 0.5예요. 합은 우리가 0.1 몰롱도라고 했으니까 각각 해당되는 붕산과 붕산 이수소 소듐에 대한 것만 비교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붕산에 해당되는 건 그냥 HA라고 쓸게요. HA. 그리고 붕산 이수소 소듐은 어쨌든 그에 대한 짝염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짝염기 형태로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분율이 0.5라고 했던 건 반반씩 있는 거니까 0.05몰롱도로 존재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A-도 반인 거니까 0.05몰롱도로. B점에 해당되는 것은 분율이 우리한테 다음과 같이 0.7로 준 거였어요. 그 말은 다시 해서 A-가 그만큼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0.07 몰롱도로, 반대로 0.03 몰롱도로, 합은 0.1이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C는 우리한테는 바로 분율 0.8이라고 준 거니까 0.08 그리고 0.02로 혼합이 된 우리한테 바로 A, B, C 용해가지고 서로 비교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럼 덕분에 우리는 pH를 따져보는 데 있어서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pH는 우리한테 위에 처음에 제시해줬던 pK 값이 있었어요. 9.2가 있었죠. A점은 바로 9.2가 되겠죠. 둘이 반반씩 같은 양으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에 비하면 B점에서는 그런 9.2에다가 플러스 로그 얼마? 약산분의 그 짝염기 그 비율이 3대 7로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C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9.2 더하기 우리가 바로 로그 얼마? 약산대 그 짝염기, 약산과 그 짝염기가 2대 8로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2분의 8 아니면 1분의 4 이 정도 얘기해주면 그만이겠죠. 자, 이 정도만 파악했으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문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A점에서의 pH는 pKa1과 같다. 맞는 말이었죠? 2번에서는 A점에 해당되는 용액의 완충량이 가장 크다. 왜요?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둘의 양이 같다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 두셔야 돼요. 합을 가지고 봤을 때, 즉 약산과 그의 짝염기의 합이 우리가 누가 가장 큰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데 이건 다 같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따져줬을 때 바로 그 둘에 대한 차이죠. 약산과 그의 짝염기의 양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합이 크면 클수록이라고 했던 거니까 덕분에 2번은 맞는 말이 돼주는 거죠. 오케이? 자, 3번은 B점에서는 해당하는 용액을 10배 이석을 해주면 pH가 1이 증가할 거냐? 네, 이런 건 안 되겠죠. 10배 이석하더라도 증가는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뭐 때문에 그런 거니? 라고 하면 사실은 A나 B나 우리가 C 모두가 바로 완충 용액이 돼주기 때문에 pH 변화는 없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동일하다라고 해준 게 맞겠고,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4번에서는 시점에서는 용액은 3보다 염계된 완충량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약산과 그의 짝염기 중에서 누가 더 많은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시점에서는 어쨌든 약산보다는 그의 짝염기에 해당되는 양이 더 많이 존재했어요. 염계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산과 반응할 수 있는 염계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산보다 염계된 완충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산에 대해서 우리가 완충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5번에서는 바로 붕산과 붕산 이소 소듐에 해당되는 몰롱도 B가 1대 10인 용액의 pH는 10.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9.2에다가 우리가 로그 10만큼 더해준 거죠. 뭐 계산 따로 하진 않을게요.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14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심금속 메탈이 N개의 한 자리 리간드 L과 반응해서 배이화합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는 방식이래요. 차균 형성 반응에 해당되는 걸 작성해 준 건데 이거 사실 큰 상관없죠. 왜냐면 밑에 질문은 생성된 이 금속 착화물에 전해금속 착화물에 해당되는 자기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 돼주겠죠. 자, 가서 봤더니 배위수 꽤 중요하죠. 우리 몇 배짜리 착화물을 만드냐에 따라서는 2배짜리를 만들 수도 있겠고 4배짜리를 만들 수도 있겠고 6배짜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러면 자기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특히나 4배짜리나 우리가 혹은 8배짜리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는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번에서는 리간드의 종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약장 리간드가 될 거냐, 강장 리간드가 될 거냐. 왜냐면 결과적으로 자기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클 거냐, 작을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덕분에 그러면 베이시에 따라서는 우리가 바로 4면체 구조일 때보다는 옥타헤드라 8면체 구조일 때가
그보다는 우리가 평면사각형일 때가 더 많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때 또 우리가 작용해 주게 될 때 특히나 다음과 같이 팔면체 구조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리간드 종류가 강장이냐 약장이냐에 따라서는 갈라진 정도가 우리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로 드리는 거고요. 딜버전은 평형상수의 크기, 즉 생성상수, 형성상수의 크기, 그건 사실은 상관은 크게 없죠.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리일번에서는 중심금속의 산화수라고 했는데 산화수 꽤 중요하죠. 우리 산화 상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갈라짐이 크더라라고 했던 거니까 이거 뭐 구조에 따라서만 달라진 건 아닌 거니까 따라서 기업번도 맞고 니은번도 맞고 리일번도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간단했었죠? 15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 이어서 16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니켈과 양이온은 암모니아, 에틸렌다이아민, 디에틸렌 트라이엔과 착화물을 생성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은 6배짜리 니켈과 양이온이 생성 반응식과 형성 상수를 나타내 준 것이고 구조도 같이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암모니아 6개 붙는 것 혹은 3개 에틸렌다이민이 붙는 것 아니면 2개의 바로 디에틸 트라이아민이 달라붙게 되는 것, 즉 다이엔이 달라붙게 되는 걸 가지고 비교로 생각을 해줬을 때 그 비교에서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은 모두가 다 바로 질소 원자랑 동일하게 결합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질소 원자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결합이 달라붙게 되는 것은 실은 수액상에서는 니켈과 양이온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니켈이 있게 되는 형태는 물분자랑 착화물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같은 형태로 있다가 모두가 다 바로 질소랑 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반응 엔탈피는 모두가 다 유사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경우 모두 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응 엔탈피는 서로 비교할 건 아니게 되고 다만 그 차이점이 좀 크게 드러나게 되는 부분은 다음 같은 우리가 여러 자리 리간드가 달라붙게 되면 입자수 변화에서 좀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입자수 변화를 판단해 주게 되면 즉 반응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체상의 입자수만 따져주는 건 아니죠. 수익상의 입자수 변화를 따져주게 되는 건데 덕분에 모든 반응에 대해서는 6개의 물분자가 다 늘어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6개의 물분자가 늘어난 것까지 고려해 주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반응에서는 입자수 변화가 없겠지만 두 번째 반응에서는 6개 입자수가 늘어난 걸 생각해 주면 입자수가 3개 증가되는 반응이고요. 네 번째 반응 입자수가 4개 증가되는 반응이에요. 즉 이 말은 다시 해서 우리한테 엔트로피 변화를 판단해 줬을 때 엔트로피 변화가 비교 가능하겠니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과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을 가지고 비교해 줬을 때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자수 변화 없는 경우는 엔트로피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함부로 판단 안 되는 거다라고 했지만 최소 어쨌든 입자수가 증가된 반응들은 그만큼 더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흔히 이걸 우리는 바로 킬리트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판단해 줄 수 있겠니라고 하면 그러면 엔탈피 변화는 유사한데 엔트로피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건 빼주는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의 델타 제너트 1, 두 번째 반응의 델타 제너트 2,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의 델타 제너트 3를 가지고 비교해 주게 되면 그러면 델타 제너트가 더 큰 값으로 양수값이 더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빼주는 값이 커지는 거니까 델타 제너트 값은 갈수록 더 작아지는 음수값이 돼주겠죠.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평형상수 값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평형상수 값이 더 커진 것으로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의 빈칸에 해당되는 값도 4.1 곱하기 10의 17제곱보다는 커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킬리트 리간드가 결합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킬리트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차기온에 해당되는 반응들에서 반응 내용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엔트로피 증가하고 같이 함께 꼭 묶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이제는 우리는 문제로 가서 나머지 어떤 것들 물어볼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가는 4.1 곱하기 10의 17제곱보다 크다. 좀 전에 이미 문제를 풀면서 같이 확인했던 부분이었고요. 따라서 기업번은 맞고 니은에서는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에틸렌다이민 세 마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로 시스 형태로만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주보게 되는 거울상, 즉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 딜번 형성상수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쵸. 엔탈피 변화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바로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킬릿 효과를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기업번 니은번만 맞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네요. 16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금속 APC와 각각의 양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쪽 전지에서 환원 전이와 농도 사이의 관계를 내른스식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환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내른스식 쓰라고 했던 거니까 표준환원전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빼기 이더한 전자의 몰수는 우리가 N몰을 바탕으로 환원할 때 N몰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 조건에서는 온도는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25도씨 기준에서 보통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0.0592로 상수값 계산해주고 로그 Q라고 쓰면 될 건데 환원 반쪽 방식 생각해보면 금속 양이온이 N개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반응지수 즉 Q값을 쓰는 거니까 평형선수식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속 양이온이 반응물 쪽에 있기 때문에 농도분의 1의 형태로 쓸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냐라고 하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그 농도분의 1로 쓴 게 아니고요. 금속의 농도를 분자로 올려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올려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했던 거 앞으로 뺐다는 게 돼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의 우리한테는 바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양수값이 돼주는 바로 n분의 0.0592로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 기울기에 해당되는 비율이 우리한테 APC에 해당되는 것들을 바로 2대 1대 1이다라고 제시를 해줬던 이 말의 표현은 우리한테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동한 전자의 몰수라고 하게 되면 몰수는 어때요? 몰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1대 2대 2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 두 번째,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Y절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Y절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Y축이 즉 X값이 0일 때 Y축에 해당되는 값들을 읽어주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비교만 해주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C가 제일 낮고요. 그리고 바로 B가 돼주겠고 그리고 A가 가장 높구나라고 하는 표준환원 전이를 우리가 Y절편으로부터 비교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자료 해석했다라고 하면 문제는 다 풀어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선택지로 와서 확인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표준 상태에서 금속 A는 금속 B보다 더 센 환원제인가 라고 했어요. 자, 환원제로서 더 세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로 주긴 했는데 일단은 먼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환원 전이를 먼저 비교로 알 수 있잖아요. 환원 전이는 A가 바로 B보다는 분명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환원 더 잘한다는 거죠. 환원 잘하는 거니까 이 말은 뭐가 되겠어요? 누가 더 산화를 잘하니? 라고 했을 때는 산화를 더 잘하는 것은 그러면 A보다는 B가 더 산화를 잘한다가 되주겠죠. 그럼 산화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자신은 산화를 잘하는 거지만 그 덕분에 바로 반대로 남을 잘 환원시켜준다가 되겠죠. 아, 따라서 우리가 환원력을 가지고 비교해 줬을 때는 환원력은 뭐가 되겠어요? 환원력은 산화를 더 잘하게 되는 B가 남을 더 우리가 환원을 잘 시켜줄 수 있겠구나로 연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의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주의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A는 B보다 더 센 환원제가 되겠는가? 이 말은 안 되겠죠. 더 센 환원제는 안 되는 거죠. B가 더 센 환원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야 되므로 기업번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니은번에서는 1몰의 A하고 B를 각각 석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전하량에 대한 B, 즉 흘려줘야 되는 전하량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한 전자의 몰수 곱하기 1페럿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비교로 질문 준 거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페럿은 상수니까요. 아, 따라서 우리가 A하고 B에 해당되는 것 이동한 전자의 몰수비라고 했을 때 사실 A, B, C 누굴 가지고 물어도 상관은 없죠. 몰수의 B가 1대 2대 2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울기의 B로부터 찾았던 거니까 니은번은 맞는 말이었고요.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금속 A의 양이온 1몰 농도 용액에 금속 C를 넣어주게 되면 A가 속출되는 게 가능하겠니? 라고 했어요. 이 말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A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플러스 가짜리로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C는 우리가 금속을 넣어주게 되면 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A가 환원되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물론 C는 우리가 이가 양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씩 반응해줘서 우리가 두 개가 나오는 것으로 작성해주면 될 건데, 문제 다음 같은 반응이 찍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A는 그러면 환원하는 거니까 A 환원 전위를 다음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는 우리가 환원 전위를 C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는 내 대신 산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값이 0보다 크겠냐? 이거 질문 준 거죠.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환원 전위가 더 큰 거니? 라고 하면 A가 더 크고요. C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0보다 큰 거니까 이 정반응은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A가 속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D번도 맞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 디귿번이 맞는 거니까 답은 6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기화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료 해석만 잘해준다면 손쉽게 풀 수가 있겠고, 산화력, 환원력 이런 표현들 결국 누가 더 산화 잘하냐, 누가 더 환원 잘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환원전위 비교로부터 늘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는 이어서 전기화학 관련된 문제가 18번 하나가 더 나오죠. 18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화학적 전기화학 반응과 각 반쪽 반응에 표준하는 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쪽에 봤더니 파이루베이트가 우리가 락테이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가 마이너스 0.18V이고, 그리고 시토크롬C 철 3가 양이온이 철 2가 양이온이 되는 환원 반응은 플러스 0.25V라고 줬어요. 그런데 봤더니 철은 산화가 되는 것으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반대로 옆반응으로 더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로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두 개씩 주고받는 반응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덕분에 위에 있었던 전체 반응에 해당되는 표준 조건이면서 pH가 7인 조건에서 일어나게 되는 위에 반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화학종들의 농도들이 1몰 농도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수익상인 거니까 표준 조건과 크게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25도씨 조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전체 반응에 해당되는 건 표준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0.18V는 그대로 정반응인 건 상관이 없는데, 뒤에 철은 환원이 아니라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0.25V로 더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그 값은 마이너스 0.43V라고 전체 반응에 해당되는 것을 비저하적인 반응으로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즉 다시 해서 에너지가 0.43V 이상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내용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선택지를 가서 보니까 전체 반응은 1전자 반응은 아니죠. 우리가 2전자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 쉽게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니은에서는 전체 반응의 평상수는 1보다 클 수가 없죠. 뭐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면 이너트 값이 우리는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0보다 컸어야지 1보다 클 건데 우리는 1보다는 작다라고 해줬어야 되겠고, 따라서 3번이 맞는 말이었죠. 마이너스 0.43V는 맞는 말이었고, 4번에서는 그러면 개의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정반응의 과정은 비자발적인 반응이죠. 비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해서 개의 에너지를 우리가 증가시켜주는 과정인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감소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 5번에서 락테이트의 농도를 2배로 증가시켜주면 반응의 전지전위 값도 2배가 증가할 거니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죠. 왜냐면 락테이트라고 했던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생성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화학종에 해당되는 농도만 바꿔주게 된다면 전지전위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전지전위가 달라지게 되는 변화량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우리가 n분의 이동한 전자의 몰수 2몰짜리 반응이었고 0.0592 25도씨니까, 그리고 로그의 Q값의 변화 비율이거든요. 근데 Q값의 변화 비율인데 Q값이 몇 배 달라져 라고 하면 농도를 2배 증가시켜 줬으니까 생성물 농도만 2배 달라졌기 때문에 반응지수는 2배만 증가를 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우리가 그것도 증가도 아니고요,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도 이 2배도 틀렸지만 증가도 틀렸다. 따라서 우리가 답은 3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다음과 같이 5번과 같이 여러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바꿔줘야지 답으로 맞게 쓸 수 있는지는 꼭 확인해 두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18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19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는 속도론 문제가 됐죠. AX가 BY로 바뀌는 반응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 일어날 때 X의 농도에 따른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푸는 방법, 푸는 형식이 좀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늘 당부를 드리는데요. 두 가지 온도 나와 있고 시간과 농도 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바로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반감기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감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반감기가 일정한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00캡에서 보게 되면 농도가 절반으로 다시 또 절반으로 줄 때마다 그때마다 시간이 동일하게 10초씩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는 우리가 바로 100켈빈일 때는 그 시간이 20초, 40초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반감기 확인해 보게 될 건데 반감기가 일정한 거니까 우리는 그 차수가 1차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100켈빈일 때는 어쨌든 반감기가 20초였었고 그리고 200켈빈일 때는 반감기가 10초였어요. 반감기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속도 상수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 높으면 속도 상수가 커지게 마련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속도 상수를 비교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우리가 바로 반감기의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1대2가 돼주겠고요. 뭐 구하라고 하면 식에다 넣어가지고 구해주기만 하면 그만이겠죠. 왜냐면 속도 상수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반감기로부터 서로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1차일 때는 원래는 우리가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1 곱하기 ln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상수하고 반감기 자리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속도 상수는 바로 반감기 분의 ln이라고 쓰면 그만이겠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반드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음 같은 초기 농도 조건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초기 농도는 동일하게 우리한테는 0.3몰 농도로 준 거니까 시간이 얼마 경과됐을 때 농도 이런 부분들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활성 에너지를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RN이스 식에다 넣어주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활성 에너지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활성 에너지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 상수가 증가되는 그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속도 상수가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온도가 높을 때를 가지고 나눠주게 되는 이 값에 말 그대로 우리가 RN이스 식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 방법이 될 건데요. 그러면 R분의 활성 에너지라고 쓰면 되겠고 우리가 뒤쪽에 항에 대한 부분들은 온도가 높은 것에 대한 역수 빼기 온도가 낮은 것에 대한 역수에 대한 차이로서 계산해주고 넣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답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직접 그러면 활성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되겠니? 라고 하는 게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은 2배였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R값 곱하기 온도 통분해주면 200분의 1로 통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0만 넘겨주면 되겠다. R값은 또 8.3이라고 줬으니까 그 계산까지 써주시게 된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뭐 160 곱하기 ln 정도로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선택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이 반응은 X에 대해서 1차인 반응인 거냐라고 했던 부분은 맞는 말이었죠. 니은번은 100켈빈에서의 바로 속도 상수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ln이가 0.7이다라고 하는 값까지 아예 제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직접 넣어가지고 계산을 써볼래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속도 상수 그대로 써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100켈빈일 때 반감기가 20초였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ln이 0.7이라고 줬기 때문에 위아래다가 우리가 5배를 해주게 되면 분자는 3.5예요. 분모는 100으로 나눠준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3 곱하기 시간에서 2제곱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활성 에너지를 0.7 ln이 계산해가지고 써볼래라고 준 거니까 그러면 ln이 곱하기 200이라고 했던 값이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ln이가 0.7 곱하기 200 곱하기 r이라고 쓴 게 맞냐? 이렇게 질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거니까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멘트 좀 잘못 드렸어요. 19번까지가 보통 출제가 과거에 됐던 적이 이제 최근에 여러 번 있는데 그 앞에 우리 과거에는 이제 20번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20번에 핵학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핵학 문제까지 마저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핵화학 반응식에 들어가 입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핵화학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양성자수, 중성자수에 해당되는 것에 양쪽에 등식 관계로 일치만 시켜주면 간단하게 다 작성이 가능해지고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보게 되면 삼중수소였던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헬륨으로 바뀌었는데 질량수가 똑같이 3이에요. 그런데 양성자수는 하나가 늘었으니까 양성자수는 하나를 빼줘야 반응물과 같겠죠. 따라서 작성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 재료가 되어줄 수 있는 입자를 써주게 되는 거니까 이 입자는 뭐가 되겠어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바로 2라고 쓰게 되는 베타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가는 바로 베타 입자를 뜻하는 게 돼주겠고요.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자, 베타 입자가 돼주겠고. 자, 따라서 그럼 답은 벌써 나와버리게 된 거죠. 답은 2번이에요. 너무 쉬웠죠? 자, 나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나에 대해서는 질량수도 똑같고요. 양성자수가 하나가 부족해지는 보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면 되겠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흔히 양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포지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양전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 거고요. 포지트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다음같이 플루토늄이 우라늄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차이값은 질량수로는 4만큼 줄어들었고 원자 번호로는 2만큼 줄어들었죠. 즉 다시 해서 헬륨 입자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알파 입자가 튀어나온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다에서는 그러면 다음 같은 다 입자가 같이 튀어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또 튀어나온 게 뭐가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볼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같이 그럼 헬륨 입자라고 하는 것을 더 더해주게 되면 질량수도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었던 원자 번호, 양성자 수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 입자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없는 이 입자를 우리는 바로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 입자가 튀어나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반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문제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암기를 더한다던가 이런 일들은 크게 없고요. 질량수하고 바로 양성자수에서 변화들이 생기는 것들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겠고 어떤 게 알파 입자인지 어떤 게 베타 입자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회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었고요. 문제 전반에 거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계산도 별로 없죠. 하지만 최소한은 적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런 개념들을 적용을 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의 이해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의 자료 해석과 함께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의 문제들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그 시험까지 합격하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